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문학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안녕하세요. 부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저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안산, 부천, 시흥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화 작가이시면서 부천시 장애의 아이들의 대모라고 불리우는 최금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기를 부천시 장애 아이들의 대모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데모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마 제가 이제 장애아를 가진 37살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이제 먼저 간 네. 30년 전에 장애아하고 지금의 장애아 키우기는 엄청나게 틀리는데 먼저 네. 간 사람으로서 다른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 또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대표이고 이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데모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네. 그런 일을 맡는 것과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로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장애애들하고 어울리고 도와준다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소개하실 때 내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아이가 네. 자폐성 발달 장애야.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님 눈여겨서 베푸실 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이쪽에서도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커다란 데모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한테 장애아를 네네. 가진 엄마들, 아빠들한테 조력자 아니면 같이 가는데 좀 네. 길벗 안내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창작, 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면 예술가예요. 네. 예술가가 보는 장애아들과 행정가가 보는 그렇죠.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엄청난 차이가 네. 있죠. 그거는 저희 교수님이 항상 예술가가 보는 눈과 일반인이 보는 눈을 많이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특히 이 장애 쪽에는 네. 구분이 확실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쪽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데 네. 비해서 이쪽은 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체계적이고 어떤 교육적이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감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거로서 네.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아직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쪽에서 그쪽으로 가기에는 관심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네. 보는 시선도 이렇게 열애를 시키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네. 그런 거는 아마 저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가인가 어렸을 때부터 네. 지켜봤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시선은 확실하게 달라요. 정말. 네. 근데 이제 그 벽을
퍼뜨릴 수 있는, 중화시켜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시도를 사람들이 안 했었던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면은 이거를 글로 쓰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올 네. 거 아니야. 동화로 쓰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이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모라고 그러는 거는 그만큼 정열적으로 일을 한다. 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겠죠. 네. 그렇죠. 네. 부천시에서 어찌됐든 뭐 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애인 아이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는 유아교육과를 다녔어요. 네,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군요. 그 졸업하고 네. 유치원 선생님하고 하다가 방통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다니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겸비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유아교육과를 먼저 졸업을 하셨던 거고 이후에 그 국어국문학과의 졸업을 필요해서 하셨다는 거는 그럼 이제 글을 쓰시기 위해서 따로 더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마 저 위원은 그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밑에는 아마 네.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기초, 내가 알아야 될 부분 그런 네. 거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저 위원에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네. 특별히 그러면 이제 일단 선생님 자녀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일을 하신 것도 장애인 관련돼서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동화에 더 관심이 있으시게 되셨던 건가요? 어떤 그렇죠. 영향을 미치시는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영향은 엄청 많죠. 네. 그 부분이 아마 동화 쓰는 데서 아마 이렇게 기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계기가 된 거에 아마 큰 일조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선생님 첫 작품이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구름똥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아지똥은 잘 알잖아요. 구름똥은 몇 년도 작품이실까요? 구름똥은 2014년, 구름똥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네네. 저희 아이가 생각해낸. 네. 발음도 말도 제대로 잘 되지 않은 아이가, 네. 그것을 보고 구름똥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건 글이다. 네. 아니, 구름똥이 정말, 네. 사실 우리가 강아지똥 이후로 그 똥 관련된 글을 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구름똥이 조금 더 귀엽네요. 네. 그런데 그 구름똥으로 일단 쓰셔서, 네. 그 구름똥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마 구름똥 책 속에 아마 그 구름똥 작은 제목으로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에요. 네.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가 지금 38인데 30살 된 애착 인형이 있어요. 그거는 크기가 한 80cm? 직근도 안고 다녀서 이제 뭐 목욕도 하고 80cm면 꽤 큰 건데요. 큰 건데 네. 이제 지금은 털이 다 없어졌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으세요? 네, 아직도 이제 여행을 갈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될 정도로 정말요? 애착 인형인데 그 애착 인형이 응가를 하고 싶다고 네. 저한테 와서 제가 그럼 가서 변기에 앉혀놔봐 그랬더니 거의 앉혀놓은 거예요. 진짜로 변기에. 네, 앉혀놨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네. 동생이 이제 화장실 가다가 곰돌이가 네.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커다란 곰돌이가 앉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쵸. 이게 뭐야 그러면서 던졌더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응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잠깐만 하고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곰돌이 속 안에 있었던 구름손이 빠져가지고 그 변기 위에 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보기에는 그게 응가라고 생각을 해서 구름똥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너무 그 말이 신기해서 내내 그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네. 글을 쓰게 된 동화예요. 그 곰인형 안에 있던 솜이 변기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곰인형이 응가를 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구름처럼 생겨서 구름똥.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저는 하늘에서 있는 구름에서 똥이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연상을 네. 하죠. 그리고 그렇게 연상을 해야 더 아름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아마 그때가 거의 이제 그래도 결정적인 건 아니어도 장애 아이들의 그 맑고 네네. 순수한 어떤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제 네. 가영이라든지 장애 아이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쑥쑥 해내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요. 이제 동화시 문학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최고방 씨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네. 글짓기를 잘해서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이런 게 있어요. 저축에 관한 글을 써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 많았죠. 그러면 주로 반장이나 저 공부 좀 글쓰기를 못해도 그때는 이제 간첩이 많이 나왔잖아. 주로 반장들을 많이 시켰어요. 선생님들. 반공 이런 거는 네.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100일장을 한다. 네. 그러면 아무나 데리고 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글을 잘 쓰는 아이만 데리고 나간다고. 그래야지 상을 타든 말든 하지. 그렇죠, 그렇죠. 반장이라고 해서 꼭 글 잘 쓸 거 아니거든. 그래요? 이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반장들을 주로 데려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글을 잘 써서 데려간 게 아니고 네. 글은 조금 쓰지만 가서 장려상이라도 하나 들고 오니까 학교 그 상장 그건 중요한 거래요. 그거 그렇죠. 채우기 위해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러면 또 따라 나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그래서 나요. 이제 최고방 씨가 동화를 쓰게 된 거는 아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치원 교사를 하니까 네. 눈에 보이는 소재가 많이. 맞아요. 아이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른이나 할머니가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서 소재를 끄집어내가지고 동화로 쓰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맞아요. 네, 맞아요. 했는데 가영이는 여기 이제 딸인데 네. 가영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피부로 많이 이제 붙잖아요. 이제 그렇겠죠. 식구니까 딸이니까 거기서 착상을 해가지고 구름뚱도 나왔고 뭐도 나왔고 그렇지 않았을까 네.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살짝 무슨 얘기가 나오셨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네 선생님이 학교의 백일장을 데리고 나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도 또 이제 우리 구자령 교수님의 제자시군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부천에는 정말 구자령 교수님 제자가 꽤 계신가 봐요. 지난번에 안명숙 선생님도 그러시고 교수님 부천에 숨겨두신 제자분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근데 내가 소명의 선생님을 30년 했고 네. 부천에서 50년 살았고 네. 현재도 살고 있고 네. 내가 부산이나 대구로 이사 갔으면 제자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이제 그 제자를 흔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하고 네. 지금 부천 작가회에 소명 출신 작가가 지금 10명이나 있어요. 와. 10명이나 숨겨두신 있는데 작가가 10분이나 제자분으로 계시는군요. 이제 숨어 있는 걸 전부 다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네.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이제 반가운데 그러면 우리 최금방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만나신 만났는데, 건가요? 아니면 중학교 때 만나신 건가요?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1980년대란 말이에요. 음. 그때 부천이라는 데가 전원도시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순수했을 거다. 그래서 1980년대는 사실 다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인구가 뭐 얼마 안 되고 네. 아무래도 부천은 더 시골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6개월 있다가 가려고 그런다고 30년 있어도 아, 네. 그래서 또 우리 세금왕 선생님도 30년 동안 키워놓으신 제자시군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졸업하고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우리 아까 얘기한 안명수 선생도 졸업하고 한 5, 6년 있다 만났나? 네, 백일장에서 우연히 만나셨다고. 만나고. 선생님도 그러면 백일장에서 우연히 만나신 건가요? 전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길에서. 아니, 몇 살의 길에서 우연히 만나신 건가요?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근데 그때 이제 선뜻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네. 글을 써야지라는. 아, 길에서 말을, 만나셨는데? 네, 그래서, 그 기억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결혼하고 가영이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내 재능 조금 알고 계시네, 인정해주시네. 그걸 잊지 않고 계시는 선생님이. 네. 근데 이제,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렇게 글을 쓰기에는 제가 아이한테 올인을 하느냐고 네. 제가 조금 더 있다 오겠습니다 라고 그때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로 작가님들 지금 언로 작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소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만 하고 그 후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적당히 아이도 크고 글에 조금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고 길에서 만나시고 또 10년이 흘렀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걸 겉으로 표현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딸이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글 쓰는 거와 병행해가지고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거. 난 그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 아이가 사실 장애 아이이면 이 아이를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또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또 작품으로 동화 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내 아이 힘든 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아이까지 챙기기 위해서 또 그 같은 분야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내 아이가 그러면 저 같으면 내 아이한테 치여가지고 다른 아이는 생각을 못할 것 같거든요. 치이는 게 없지는 않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아이가 이랬을 때 저 아이는 어땠을까라는 이게 감정의 교류가 좀 생기는 어쩌면 사람이 되어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유 누구 덕분에 누군 엄청 사람 됐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야가 이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가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주 보면 오래 보면 장애가 안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라는 말을 해요. 어저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장애가 있는 아이여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오래 보면은 그 아이 장애가 묻히고 그 아이의 예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요즘같이 좀 빨리 가는 세상에는 좀 더 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게 이제 엄마 눈에 많이 들어오죠. 또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는 눈에서 이제 보태지는 그런 게. 그래서 장애인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려워하죠. 제가 뭘 어떻게 잘못할까 뭐 할까 하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혹시 저 아이한테 뭘 잘못해갖고 저희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되고. 맞아요. 저희 아이가 길을 가다가 항상 강아지한테 인사를 해요. 강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아가가 지나가면 아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아가한테도.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 그렇게 답하는 엄마들 아빠들도 있지만 혹시 저 아이가 조금 이상한 말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경계를 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어른들은 경계하는데 아이들은 경계 안 해요. 그래요? 신기하게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고서 그랬는데 엄마들을 하고 아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저도 옛날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느닷없이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들 반응은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조금 마음은 상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오면은 다 만져요. 그죠? 그리고 뭐 있으면 그냥 먹기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자주 오고 자주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장애라는 게 저 아이가 장애가 아니라 결국 나한테 장애가 있는 거구나. 사람 보는 눈. 그런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최고방 선생이 그런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오래 보다 보면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 나태주 시인의 불꽃처럼. 맞아요. 프로젝트는 저 작년에 이제 경기문화재단, 부처문화재단에서 미로찾기에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선정이 됐어요.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르를 다 하는 부분에서 13팀을 선정하는데 190팀이 들어온 게
케이스예요. 진짜 많이 왔네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젝트 냈었을 때 인터뷰, 그러니까 한 20팀을 먼저 해가지고 또 선정을 하게 되는데 190팀 중에서 20팀 그리고 거기서 또 선정 한 10팀.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인터뷰할 때 한 8분의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게 장애아가 엄마가 이런 시집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문학을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으네요. 다양한 분이 와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문학에 관한 사람, 선생님도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상한 질문.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그래서 이제 장애아 엄마와 2인 1조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아이가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시를 쓰는 그런 프로젝트였군요. 네, 뒷가시집을 만들어내는. 중간중간 제가 이제 작가의 만남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서 자기의 문화 생활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작가들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달이 6개월 프로젝트인데 5명, 6명의 저 작가의 만남을 해서 이제 작가들과 실제 만나서 이제 5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 그동안 아이들은 천방지축으로 뛰고 상관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엄마들이 진행을 끝나면서 감정어 한 개씩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힐링 됐다. 이제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말이 틀렸어요.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인터뷰할 때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로 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여러 가지 해도 저렇게 질문하는 분한테는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 보여주는 수밖에.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되면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 질문은 선정이 돼서 가시집을 냈을 때 전시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어디서 혹시 전시하셨나요? 거기 모래정원하고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시화정과 곁들여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관계자가 와서 선생님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세요. 조금만 업그레이드만 하면 선정이 될 거예요. 할 정도로 결과물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국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재단에 그걸 다 한 300부를 뿌렸거든요. 전국으로. 뿌려서 했는데 엄마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글을 쓰겠다는 엄마, 그리고 동요 작곡을 하겠다는 엄마, 이 엄마들 5명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였었어요. 엄마가 좀 이제 툭툭 털고 같이 즐기는. 그리고 그때도 말을 했지만 2023년 여름날에는 우리 이렇게 재밌었지라는 것만 기억할 만큼만 즐겁게 시간을 만들자.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결과물이 좋았고 그리고 올해 또 다시 그 공모를 신청을 했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동시라든지 그걸 아이가 쓰면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쓴 걸 아이가 어느라더라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엄마는 이제 구연동화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엄마들도 많이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장애아들이 이제 더불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가 목적이었었던 부분에서는 작년엔 참 좋았어요. 올해는 아직 이제 10월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도 아직 그걸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처음 시작이 이제 작년이었던 거고. 그렇구나. 요즘 사실 그 학교마다 많은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 불편해하는 것도 많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엄마하고 물론 같이 하는 거지만 그 엄마하고 같이 쓴 작품을 전시하고 또 북콘서트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존감도 많이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에서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금왕 선생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획해서 무대에 올려놓고 연출하는 거거든요. 네네. 작가회 사무국장을 10년? 사무처장을 한 5, 6년? 하여튼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오래 하셨어. 근데 고마운 거는 아까 얘기한 가영이 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다 이제 해줬는데 사실 일반인도 하기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근데 그러면서 장애인 프로젝트를 문화재단에서 신청해서 아까 얘기대로 한 20개 뽑는데 뭐 한 200명이 왔는데 당첨이 됐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면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하거나 사무처장을 했었을 때 처음 시작은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만 제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또 그거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영이하고 하는 부분을 많은 작가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가영이도 또 거기서 한몫을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뭐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문학기행을 간다 하면 가영아 우리 저기 선생님들 작가님들 저기 과자 간식봉투 좀 같이 만들자 그러면은 이게 밤새 이제 둘이서 만드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참 즐겁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문화예술을 기획을 하면서 이게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사무처장을 하고 또 가영이가 있고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서 그렇죠. 그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한 우먼 파워이신데요. 보통 어머니들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은 지금 가영이를 케어하시면서도 그것도 힘든데 또 그 동화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가영이한테도 그랬겠지만 선생님도 위로와 치료가 됐을 텐데 그걸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걸 또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장애 아이를 두는 어머니들한테도 또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고 덤으로 작가회 활동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보통 파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인복이 많으시군요.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았었고 또 그리고 묵묵히 또 남편이 좀 지켜봐주는 형이라서 선생님도 또 남편분이 좋으신 분이신 거군요. 근데 이 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왜 갑자기 집안 문제? 부천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먼 미래를 위해서 단양에다가 거창한 말로 얘기하면 별장을 하나 지어놓고 단양. 네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매일. 그게 아마 가영이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실까요? 물론 그렇죠.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남편이 가영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15년 동안 등산 여행을 하면서 어디서 살 것인가가 이제 단양으로 정해졌는데. 사실은 단양에 전원주택을 지면서 이제 가영이 위주로. 아예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가영이 위주로 졌고, 가영이가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뭐 미니 풀장 아니면 이렇게 별채 따로 해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첨벙첨벙 뛰는 가영이가 있어서 불편해할까봐 별채 따로 이렇게 져놓고서 이렇게 계획해서 지은 집인데 이쪽에 이제 부천에 있는 집이 그쪽으로 이제 다 넘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머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도시에 또 병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골이 아직 가영이한테는 복지가 많이 제공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당분간만이라도, 근데 당분간이 벌써 7, 8년 되긴 했지만, 이렇게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또 거기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전원해서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어느 정도 제공하고 아마 다 내려갈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제가 거의 한 달에 3번, 4번을 내려갔다 올라왔다니까 힘드신 거. 전화하면은 어디에요? 단양. 또 전화하면 어디에? 부천. 아니 길바닥에다가 돈 다 깔고 뭐. 선생님이 끝까지 제자를 옆에 두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염려고 감사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간이 또 꽤 지났네요. 혹시 선생님 들어보시고 싶으신 음악 노래가 있으시면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두 분 중에, 네. 그 패티김의 네. 9월이 오면이라는. 9월이 오면, 9월이 오면인가요? 9월이 가면인가요? 가면인지 오면인지. 좌우지간 9월 노래인 건가요? 네. 네,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그럼 한번 우리가 패티김의 9월의 노래를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며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가로수에 나무 잎은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며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한마디가 또다시 생각나 그리움에 젖어도 낙엽은 치고 사랑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싶은가 네, 9월의 노래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그 사연 없는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내가 첫사랑이 18명이라는 얘기. 아이쿠, 세상에나. 그러면 첫사랑이 아니죠. 18번째 사랑, 17번째 사랑인 거죠. 맞아요. 네. 9월의 노래, 네, 9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선생님도
9월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9월이니까 잠깐 생각해보고 가는. 달을 짚기는 어렵지만 새학기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엄청난 긴장감으로 시작을 해요. 9월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달이군요. 2학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하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2월달, 3월달이 또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달이니까 그 전달에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아이가 또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 이게 방학 동안 집에서 잘 있었는데. 이따가 이제 또 새로 적응하는 데에서 그 전달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달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가 나한테 그 암시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런데 9월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근데 제가 그것들 동화로 쓴 적이 있기는 한데 가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교장실 앞에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금붕어가 엄청난 수족관이에요. 그러니까 한아름 되는 둥근 수족관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미니 조경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계속 가영이가 갈 때마다 거기를 스쳐서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새학기 시작했을 때 2학기 시작할 때였었는데 제가 참 금붕어를 좋아하는구나 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와보시라고. 무슨 큰일이라도. 그 조경해놓은 백돌 있지요. 네네. 거기다 그걸 다 주워가지고 수족관에 다 담은 거예요. 막 물이 난리가 나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언제 말씀하셨던, 일반 사람의 눈하고 차이지는데, 이제 뭐, 교장 선생님도 다 난리가 났지만, 그렇겠죠? 제가 볼 때, 가영이가 왜 그랬을까가 이제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었고, 제 생각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다 수습하고 나서, 그 이제 다시 다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름 생각했던 결론은, 이제 뭐, 그 시설 같은 것은 뭐 돈으로 다 해결을 해줬고, 근데, 가영이가, 제가 이제 자폐성 스펙트럼 발달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있는데 끄집어내지 못하고 했는데, 저 금붕어가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면서 나오고 싶어 했는데 못 나오니까. 정말요? 지금 근데, 저는 선생님 그 말씀에 뭔가 영감이 떠오르네요. 이게 백돌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물이 철철 넘쳐서 금붕어가 꺼내고 싶었구나.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물이 넘치다 보니까 금붕어를 나오게 하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냥 이제 저 나름대로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만 제가 안 혹시 가영이한테 물어보진 않으셨나요? 물어봐도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읽어내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에피소드는 엄청 많죠. 다양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새학기 시작할 때 그 긴장감을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차다 싶으니까 그렇게 사고를 터뜨리는 기억이.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신체만 좀 불편할 뿐이지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정신세계가 맑고 아이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생각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왜냐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아이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천재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천재다 보니까 가려놓아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 신이 맞습니다. 누구지? 그 유명한 에디슨. 에디슨. 그 어렸을 때 결함을 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닭이 품으니까 병아리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닭하고 인간 몸하고 틀리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을 천재로 키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에디슨한테 엄마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너무 놀라셨겠지만 에디슨한테 숨기고 에디슨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케어하면서 천재로 키운 거잖아요. 나중에 잘 아시죠? 나중에 그 편지를 봤는데
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네네.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다르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자기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새 학부형들은 애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아니, 애가 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싸우고 아우서 그렇기도 하죠. 그거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네. 내버려 두면 다 천재가 되는데. 그냥 바보면 또 모르는데 또 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그렇게 되죠. 네, 선생님 보니까 동화가 선생님이 쓰신 작품들이 저 이제 구름똥 말고도 여러 권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의 작품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구름똥 쓰고 나서는 세시풍속 동화를 네. 12달 거를 이제 1월에 있었던 거 설날, 네. 뭐 구름날 이런 네. 거에 얽힌 사연들을 얽힌 이야기를 이제 동화화해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제 쓴 거라서 동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것을 너무 많이 자꾸 잊혀져 가는 거 그쵸. 그리고 외국 동화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엄마 아빠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씩이라도 스밀 수 있게끔 시작한 동화이고요. 동화를 하시다가 혹시 뒷가시 집을 내시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의도가 있으실까요? 의도는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동시라는 쪽에 접근할 때는 네네. 일반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5줄 이내에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짧은 글짓기를 그렇죠.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았었고,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말이 나오는 게 길진 않아요. 문장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단어 위주로 나오는 그럼 거를 이 책은 아이들이 쓴 건가요? 아이들이 쓴 것도 있고 엄마가 쓴 것도 있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하는 네. 작업이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네. 엄마가 읽어내는 거였고 그리고 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괜찮다 네네. 해서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네. 분이 이제 뭐 말도 잘 안 나올 때 얘 의미를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네. 순간적으로 말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것처럼 구름똥 네. 뭐 이런 단어 같은 거가 툭 튀어나오면 이게 아주 색다른 그쵸. 의미를 가지고 있게 해서 네네. 이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엄마들이 어렵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시도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팀원 모집을 할 때 다행히 이쪽으로 팀원 모집을 했을 때, 그 모집할 때는 네. 분명히 엄마들이 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아이가 아무리 글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결정권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희처럼 뭐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장르를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장르를 가서 하지만 이게 동화, 동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접근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못하게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뒷가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신 걸까요? 그쵸. 네, 이게 이제 부천 예술 찾기 미로라는 그 공모전이 있는데, 온 문화예술이 이제 다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게, 미로가 미로인 거. 미로가 이렇게 막 어지러운 길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길 네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위에 길인가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고서 공부한 거 아니고 누군가가 난 이런 거 한번 애들하고 하고 싶어라고 얘기했었을 때 네. 이런 거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바로 됐어요. 운이 무척 좋은 편이라고 그러셨군요.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야지 되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을 내가 한다면 나중에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 이용자 대표로 있다 보니 네.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장님이 무조건 이제 장소 제공, 말하면 뭐든지 간식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장소도 해주고, 우리 현수막 같은 것도 막 뽑아서 주고, 이런. 진짜 엄청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팀원도 모집도 해주시고. 그럼 그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지원이 거의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 군데로 했지만 네. 주로 이제 그쪽에 엄마 아이, 초등학교 가지는 엄마 아이하고 들어와서 했었던 부분이고, 네. 디카시라는 건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소한 그렇죠. 장르여서, 그렇죠. 엄마들이 참 어려워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디카시, 작가에 있는 디카시 협회장을 네. 첫 강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네. 그 첫 강을 하니까 디카시라는 게 이제 어렵지 않다. 근데 네. 저는 이제 매일 중요한 게 짧은 글 짓기라고 생각해라. 아니면 네. 카톡에 우리가 이야기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짧으니까. 네. 그랬더니 엄마들이 쉽게 접근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장애아나 일반아나 스마트폰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 찍는 거 가르치는 거. 네. 정말 삐뚤어져도 예쁘게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아이들이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런 계기로 이제 디카시 집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하면서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이렇게 좀 행복했고, 그리고 저도 행복할 만큼만 네.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동화를 집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금 디카시도 시도하시고 하셔서 다른 걸 또 혹시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런 부분은 지금 그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네.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쪽을 장애인 문화예술을 확대하기 네. 위해서는 네. 글을 동화를 써야겠죠. 네. 근데 동화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영이와 함께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글은 내가 쓰고 그림은 가영이가 그리지만 그것도 참 좋은 가영이가 그렇게 그림을 아직도 가끔가다 이렇게 5세, 4세의 그림이 있어서 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그 아이가 쓰는 색깔로 네네. 칠하는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그림 동화를 좀 몇 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가영이와 함께하는 그림 동화. 가영이가 직접 그림을 색칠해보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영이에게 힘과 용기와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작지만 큰 작업. 네. 그런데요, 이제 가영이가 37.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작업을 여기서 한계를 가질 게 아니라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이제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장애인을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합시다. 장애인 예술 뭐 협회라든가 장애인 예술인 뭐 이런 걸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좀 뛰자 이거지 뛰자. 지금 아마 이제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를 다른 어머니한테 넘겨주시고 또 다른 데 가서 씨앗을 뿌리시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장애인 예술인 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있고요. 근데 이제 시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있어요. 부천에는 근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 보질 않았지만 네. 이렇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체구망 나름으로의 어떤 예술인 모임. 예를 들어서 체그망 작가 스타일 복사골 문학회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 작가회가 아니고 그런 거를 잘 교수님 교수님 아직도 체그망 작가님이 제자로 보이시는 거죠? 아니요. 자꾸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는 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연습을 네. 가영이랑 할까라는 생각이 좀 현재로서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가영이랑 같이 템포를 맞추면서 천천히 걷다 보시면 그게 또 하나의 또 다른 경험이 되셔서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시겠죠. 지금도 이미 이제 가영이하고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이렇게 좋은 동화책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또 이렇게 좋은 엄마와 장애인 자녀가 함께하는 디카시 집도 나왔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도 또 뭔가 다른 더 커다란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그런 기회가. 자, 그러면 최고방 선생,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거 계시고 있나요? 특별한 계획? 특별한 계획은 아니어도 네. 그래도 요거는 하나 정도는 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장애 아들의 그 순수하고 맑은 것을 밝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동화를 가영이를 통해서 가영이가 살면서 그 에피소드를 101가지? 101가지. 그래서 제가 그 폴더에 가영이를 만난 이유 101가지라고 쓴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101가지의 손바닥 동화? 아니면 짧은 동화라도 그걸 좀 밝게 하면 밝게 쓰고 쿡쿡 웃을 수 있는 부분도 아까 구름동 같은 경우도 웃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엄마들도 읽고 내 아이들을 좀 밝게 더 시선이 밝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는 꼭 쓰고 싶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런 부분은 하나 꼭 쓰고 싶고 동화를 이제 가영이랑 그림 동화 작업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저희 가영이가 저희 딸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글씨체가 깍두기 공책에 깍둑 채워지는 글씨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꼭 사각으로 글씨를 써서 얘만의 필체를 만들어 볼까? 그것도 되게 그래가지고서 그거 지금 출원 중이에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영이체 해가지고서 올렸는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이제 특허청에 이제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 그거 해도 팔리지도 않을 텐데 뭐 그러니까 가이가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엄마가 조금 뿌듯해지고 싶고 제 걸로 한 개. 그렇지 뭐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거릿 미첼 그 작가도 원래 기자였다고 해요. 기자였는데 기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못하게 돼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건데 10년간 썼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다 문을 두드리면서 보냈는데 어떤 출판사도 그 책을 원고를 출판 안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원고를 출판해준 그 출판사 대표도 마거릿 미첼이 계속 그 당시엔 전보를 보냈잖아요. 전보를 보내면서 한 번만 원고를 읽어봐 주세요. 그랬는데도 또 안 읽고, 또 전보를 보내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해서 하도 귀찮아서 그럼 한번 보자. 그리고 봤는데 대작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판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전 세계로 유명해졌잖아요. 팔릴 수 있죠. 가영이 서체가. 김홍신의 소설을 써가지고, 한 20군데 출판사를 돌아다녔대요. 네네. 비슷하네요. 이것도 소설이냐. 그러니까. 다 원고를 집어던졌대요. 네. 그런데 우리 후배 김홍신 오른 선배가 출판사를 하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야. 네네. 딱 보더니 망하는 기념으로 한번 찍어보자. 망하는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 김홍신이 나온 거예요. 네. 그 가영이의 그 글자체를 지금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일단 출시를 해야 돼. 네. 가지고 있으면 말짱 헛거예요. 출시를 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쓰는 거고. 그렇죠. 아까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꼭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가영이한테 의미가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귀중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힘은 써야 돼. 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지 밑받침이 돼줘야지. 네. 가영이가 뭘 모르잖아. 네, 네.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가영이 서체. 네, 가영이 책. 그럴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가영이 서체가 나온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맞습니다. 가영이 인생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고, 혹시 알아요? 그 서체가 후세에 한 300년 후에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그쵸, 뭐 몇백 년 전 뭐 작가들도 지금까지도 그 작품이 우리가 읽어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괴테 같이.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어쨌든 뭐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어머니들, 그 가족들을 위한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보니 네. 지금 이 시간 네. 이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한 것을 찾아보는 거가 네.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일 하면서 내일을 위한 어떤 뭐 교육 훈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감성만 아이들한테 심어준다면 이 아이들이 밝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꼭 늦추지 말고 엄마들도 무엇인가 아이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어떤 이렇게 뭐 취미 아니면 작업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많이 지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가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화작가이면서 부천 장애인의 대모 최금왕 선생님을 모시고 차를 한잔 나눠봤는데 차가 다 식어버렸어요. 네. 세상에 잊혀진 사람들이 그리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최금왕 선생을 모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원 FM의 구자룡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Drift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